새밑 한파가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김만복 노인은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한 채 서울의 가장 번화하다는 거리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라고는 하지만 이미 해질 대로 해저찬 바람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그의 눈앞으로는 화려한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전부터 속을 채운 것이라곤 차가운 물과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허기와 온몸의 뼈마디를 쑤시는 듯한 추위는 이제 그의 오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절박함은 더욱 깊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길 위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인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화려한 보석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손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낡은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만복 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승용차로 다가가 막 차에 오르려던 여인의 앞을 가로막듯 절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이대로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처절했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일말의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노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여인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건네받기 위해 내민 김만복 노인의 손목, 그의 남루한 옷소매 사이로 언뜻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언가가 여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익숙한, 어쩌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낡은 은팔찌.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깊은 주름과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만복 노인 역시 여인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발견한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간직해 온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팔찌와 한 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아내와 나눠 가졌던 바로 그 팔찌. 그의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나오듯 열렸습니다. 그는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혹시 춘춘자요? 그 이름 석자는 마치 금기어처럼 그의 입에서 수십 년 만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원과 운전기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시간은 순간 정지된 듯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박춘자 현재는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춘자유통의 회장으로 불리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구걸하던 지저분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저 노인이 설마 정말로 자신의 과거 남편 김만복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갓난아이와 자신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던 남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에게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나타나다니. 충격과 수치심,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까지 뒤섞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그녀의 내면을 휘저었습니다. 누구센데 함부로 사람 이름을. 춘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노인을 밀치고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지요. 만복은 그런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수행원이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보시오, 영감님. 어디서 함부로 우리 회장님께 수작이야. 만복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춘자는 차마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요, 어서. 그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는 매정하게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복은 멀어져 가는 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구걸까지 하게 된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기막힌 운명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 또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춘자가 내 아내가 살아있었어. 춘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극심한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끔힐끔 그녀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노인의 얼굴과 춘자요? 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보았던 낡은 팔찌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은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만복과 함께 맞추었던 커플 팔찌. 그가 사라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차마 버릴 수도 없어 고이 간직해 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차고 나갔던 팔찌. 그 두 개는 분명 한 쌍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일 거야. 춘자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노인이 만복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만복이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그것도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돈 때문일까? 자신을 협박이라도 하려는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백화점 앞에서 자신에게 구걸했던 그 노인의 정체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라고 말입니다. 한편 만복은 그날 밤 차가운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춘자를 다시 만났다는 충격과 감격, 그리고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절망감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낡은 은팔찌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춘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그가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나를 못 본 척 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잊은 걸까? 그는 어떻게든 다시 춘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은 춘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의 회사인인 춘자유통 본사 건물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빌딩의 위용과 삼엄한 경비는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자의 비서는 마침내 김만복 노인의 행방을 찾아내 보고했습니다. 현재 그는 일정한 거처 없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작은 건설업을 하다 큰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여졌지요. 보고를 받는 춘자의 표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만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이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렇게 될 것을 왜 나를 찾아온 거지? 이제 와서 내게 뭘 바라는 거야? 그녀는 만복이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매일같이 춘자의 회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춘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들 현석이었습니다. 어릴 적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된 아들.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현석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이미 경비원에게서 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였습니다. 어머니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노인. 현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인데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만복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서 저런 냉랭한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석은 그런 만복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에서 만복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춘자를 만나는 것도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춘자는 아들 현석으로부터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그가 내 아버지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과거 만복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갓 돌이 지난 현석과 아직 뱃속에 있던 딸 수연. 그리고 생활고에 지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자신. 만복은 그런 처자식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단 한마디의 설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이. 그 배신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가끔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떠나야만 했을까? 정말 그에게는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것일까?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작은 욕망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과거 춘자와 함께 자주 가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곳은 두 사람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잊곤 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을 죽치고 기다린 끝에 정말로 춘자가 그 국밥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 역시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혼자 이곳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 아니, 박 회장님. 만복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눈물부터 글썽이며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죠? 혹시 돈이라도 바라고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자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나는 그저 당신이 보고 싶었소.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을 뿐이요. 용서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고통이 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떠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춘자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을 폭포처럼 쏟아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춘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직해온 낡은 은팔찌도 함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내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싶었소. 하지만 춘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런 낡은 물건 따위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깊은 상처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만복은 텅 빈 국밥집에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무렵 춘자의 딸 수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적이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지요. 그리고 오빠 현석으로부터 어머니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수연은 과거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노인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노인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연은 비서를 통해 만복이 머무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쪽방촌. 그녀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만복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젊고 세련된 여성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수연은 다짜고짜 만복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예요? 만복은 그녀가 춘자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여인에게서 저런 험한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나는 그저 당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 뿐이요. 용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돈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요. 수연은 차갑게 경고를 남기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만복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춘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춘자의 손녀이자 현석의 딸인 예진이는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우연히 화장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은팔찌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할머니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요.
예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팔찌 할머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춘자는 예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과거 자신의 유일한 사업 파트너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 영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영철이라면 춘자의 오해를 풀어주고 자신의 진심을 전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영철이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차비를 마련하고 영철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영철은 만복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의 재회에 감격하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영철에게 춘자와의 재회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춘자는 그 무렵 이상하게도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만복이 떠나기 직전 그가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쫓기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사업이 어려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최근 만복의 등장과 맞물려 그 기억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에게 정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의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복은 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데다 지병까지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품속에서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춘자유통 박춘자 회장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춘자유통 비서실로 연락을 취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익명으로 만복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라고 지시하고는 밤늦게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만복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웠던 사람이었지만 저렇게 초라하고 병든 모습을 보니 연민과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석은 어머니가 그 노숙자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을 고용해 만복에게 겁을 줘서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아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현석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해코지를 하려고 해. 그 사람이 내게 뭘 어쨌다고. 춘자의 격앙된 반응에 현석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노인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만복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조금이나마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원망도 증오도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만복은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만복은 춘자의 회사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리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춘자는 차창 밖으로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만복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지만
차마 그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는 만복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갈 곳은 있으신 거고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증오도 원망도 아닌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희미해진 애증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춘자는 만복을 자신의 집 근처 허름한 여관에 데려다 주고는 며칠간의 숙박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복과의 질긴 인연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박춘자 회장은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를 닦아냈지만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전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던 김만복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차에 태웠던 일, 그리고 그를 초라한 여관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인길이 왜 이리도 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었던 남자. 이제는 그저 한없이 초라하고 병든 늙은이에 불과한 그에게서 춘자는 자꾸만 과거의 어떤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만복의 퀭한 눈, 비에 젖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박한 눈빛과 기묘하게 겹쳐지기도 했어요. 그때 그 사람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잊고 지냈던 과거의 단편들이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창문을 두드리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다시 눈물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초조함에 휩싸여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어제 그 노인 김만복이 묵었던 여관의 위치와 객실 번호를 다시 한번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비서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지요. 춘자는 짧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는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여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방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삶이 또다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써 잊고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덧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매듭을 풀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좁고 어두컴컴한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복은 창가 작은 탁자 앞에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 한없이 처량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제 춘자가 주고 간 따뜻한 차가 담겼던 일회용 종이컵만이 그의 곁을 홀로 지키고 있었지요. 인기척에 놀란 듯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혈색이 돌아온 듯 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깊은 절망과 불안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안개처럼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춘자의 갑작스러운 재방문에 그는 몹시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춘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차갑고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만복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였습니다. 그는 춘자가 왜 다시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제 자신이 너무나도 추한 모습을 보였기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만약 그녀가 자신을 더욱더 경멸하고 비난하며 매몰차게 내친다면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용기도 의미도 잃어버릴 것만 같다는 극도의 두려움도 엄습해왔습니다. 춘자는 방 안의 유일한 작은 의자를 끌어다 만복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좁디 좁은 여관방 안에는 두 사람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숨막힐 듯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곱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마른 입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당신 친구라는 분, 그러니까 영철 씨라는 분에게서 제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직접 건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당신 대신 그분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겠다고. 만복의 동공이 순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영철이. 정말 영철이가 춘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초라한 병상에 누워있던 영철을 만났을 때 그는 만복의 기구하고 딱한 사정을 모두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춘자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데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약속을 영철은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자는 핸드백에서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헤어진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만복 앞에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만복이 지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우며 자신의 피와 눈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전부이자 차마 자신의 입으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었던 절절하고 처절한 참회록이었습니다. 만복은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떨리는 두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춘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편지를 그녀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한 가닥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회장님. 부디 단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열어 곱게 접힌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한자 한자, 그 의미를 곱씹기라도 하듯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관방의 낡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스며들어 먼지가 뽀얗게 떠다니는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춘자의 미간이 조금씩 찌푸려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더니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편지지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만복이 왜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가족들을 등지고 야반도주하듯 떠나야만 했는지 그 처절하고 기막힌 사연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한자 한자 피눈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작은 사업체를 일구었던 만복. 그는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 춘자를 만나 결혼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현석과 딸 수연을 낳고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은 악덕 사채업자 황만근이 하이에나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황만근은 만복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 그의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 춘자까지 해치겠다며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절벽 끝으로 사정없이 내몰았습니다. 만복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을 삼키며 야반도주하듯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 홀로 어둡고 외로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가족들을 잊지 못하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를 깎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멀리서나마 간간히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들이 부디 안전하고 행복하기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미 눈물로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야,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그리고 현서가, 수연아, 이 못난 애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단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무치도록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하여 다음 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그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너희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으흐흐흐. 아, 여보.
춘자는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의 벽이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잔인했으며, 얼마나 편협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만복이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 속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그를 철저히 오해하고 미워하며 저주까지 퍼부었던 것입니다. 만복 역시 춘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수십 년 동안 억눌려왔던 회한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찢어질 듯 아픈 진심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어쩌면 아주 작은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냘픈 안도감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춘자가 먼저 간신히 흐느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과 회한으로 심하게 잠겨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해하고 미워했어요. 당신이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시간들을 혼자서 외롭게 견디고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모진 말만 퍼부었으니 나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된 아내였어요. 흑흑. 만복은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춘자의 축축하게 젖은 손을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그의 손 역시 이미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춘자. 절대로 당신 탓이 아니요.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지은 죄요. 내가 당신과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곁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애비였고 한없이 부족한 남편이었소.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당신은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잖소. 내가 당신에게 평생 해준 것이라고는 깊은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고 깊은 상처와 골짜기를 한순간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뜨거운 눈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중한 다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아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용서와 애틋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 오래된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만복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둡고 외로운 곳에 혼자 쓸쓸하게 지내지 말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만복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망설였습니다. 자신처럼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처럼 성공한 사람의 화려하고 넓은 집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겠냐며,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된 현석이와 수연이가 자신 같은 아버지를 절대로 받아줄 리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하지만 춘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 하나뿐인 남편이고 현석이와 수연이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예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가족들 곁이라고요.
아이들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득해 볼게요. 그러니 제발 아무 걱정 말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요, 여보. 네. 결국 만복은 춘자의 진심 어리고 간절한 설득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머금은 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신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감히 받을 자격도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소중한 손을 놓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넓고 화려한 집으로 돌아온 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높은 또 다른 시련의 벽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현석과 딸 수연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귀환, 그것도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구걸까지 하던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그리고 어머니의 회사 주변을 수상쩍게 맴돌던 불쾌한 인물이 바로 수십 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던 젊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춘자는 아이들을 자신의 넓은 서재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과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던 기막히고 처절했던 사정과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바로 조금 전 여관방에서 있었던 눈물의 화해까지 모두. 현석과 수연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철천지원수처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모진 말까지 내뱉었다는 엄청난 죄책감. 이 모든 상반된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뒤섞여 그들을 극도의 혼란과 자기 혐오 속으로 사정없이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에게 그걸 전부 다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것도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제 막 춘자유통의 젊은 이사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현석은 격앙된 목소리로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반듯하고 잘생긴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불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거실에 초라하게 서 있는 만복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그 진실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슬픔에 잠긴 어머니 앞이라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던 수연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만 글썽이며 어머니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평생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우리한테 이제 와서 저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버지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우리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세요. 수연의 가슴 미어지는 울음 섞인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춘자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넓은 거실 한쪽 구석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서서 장성한 자식들이 내뱉는 날카롭고 모진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식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깊다는 사실만을 처절하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춘자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딱하고 안타까운 입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저 사람을 제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평생 동안 절대로. 현석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매정하게 내뱉고는 자신의 넓은 방으로 거칠게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현석의 뒤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실에는 춘자와 만복, 단 두 사람만이 무겁고 어색한 침묵 속에 망연자실하게 남겨졌습니다. 춘자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만복의 어깨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만복은 그런 춘자의 가녀린 어깨를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더 높고 험난할지, 그들의 위태로운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복과 춘자, 그리고 아직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건 두 자녀의 어색하고 위태로우며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거가 힘겹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넓고 아름다운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며칠 동안 숨막힐 듯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춘자의 으리으리한 저택은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한겨울의 얼음 궁전처럼 싸늘하고 적막했습니다. 현석과 수연은 만복을 철저하게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넓은 다이닝룸에서 마주쳐도 싸늘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만복이 먼저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척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만복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극심한 소외감과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 모든 차가운 냉대와 무관심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지었던 죄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아이들도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속 진심을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끝없이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춘자는 그런 만복의 위태롭고 안쓰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섣불리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버지에게 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만복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꽁꽁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답답한 집안 분위기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을 조금씩 불어넣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춘자의 사랑스러운 손녀이자 현석의 외동딸인 7살배기 박예진이었습니다. 예진이는 할머니 집에 갑자기 나타난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낯선 할아버지 김만복에게
어른들의 복잡하고 무거운 사정 따위는 전혀 알 리 없다는 듯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해맑게 다가갔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한 감정의 골 따위는 예진이의 순수한 동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예진이에게 만복은 그저 새롭고 신기하며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성함이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이제 오셨어요?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예진이가 거실 소파에 홀로 외롭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만복에게 먼저 다가가 똘망똘망한 눈을 반짝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만복은 갑작스러운 예진이의 천진난만한 등장에 잠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냐, 그래, 예진아. 할아버지는 김만복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우리 예쁜 강아지. 예진이는 동그랗고 커다란 눈을 더욱 반짝이며 만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몇십 년은 알고 지낸 오랜 친구에게라도 하듯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인데 할아버지도 옛날에 사장님이었어요? 할머니랑은 언제 처음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혹시 아주 먼 나라에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만복은 그런 예진이의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모습에 지난 며칠 동안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자신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서툰 솜씨로 재미있는 동물 흉내를 내며 예진이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진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숙제고 뭐고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만복에게 달려가 그의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과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만복은 그런 예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양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채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넓은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예진이가 좋아하는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기도 했지요. 예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는 마치 따스한 봄 햇살처럼 꽁꽁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던 춘자의 저택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현석과 수연도 자신들의 외동딸이자 사랑스러운 조카인 예진이가 만복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경계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아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넓디 넓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청소를 하고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의 잡초를 뽑거나 시든 꽃잎을 정리했습니다. 요리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형편없었지만 춘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면 옆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그릇을 나르는 등 서툰 솜씨로나마 그녀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날 아침 식탁을 미리 차려놓는 일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석과 수연에게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렵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즐겨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밤늦도록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이기도 하고,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어색하지만 먼저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농담을 건네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상처와 뿌리 깊은 불신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 될지라도 아이들이 자신의 찢어질 듯 아픈 가슴 속 진심을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런 만복의 애처롭고 헌신적인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매 순간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만복과 함께 넓고 아늑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그동안 서로에게 못다 했던 이야기꽃을 조용히 피웠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공백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자석처럼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만복에게 자신이 어떻게 맨주먹으로 지금의 거대한 춘자 유통을 일구어내고 오늘의 성공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홀로 현석과 수연을 키우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작은 보람과 기쁨에 대해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복은 그런 춘자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며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홀로 숨어 지내면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과 깊은 절망, 그리고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몸부림쳤던 지난 세월에 대해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공유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치유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춘자유통의 IT 계열사에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석이 수년간 공들여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신규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과 심각한 보안 허점이 발견되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었지요. 이미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되었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회사 전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강력한 경쟁사들은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었기에 현석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회사 연구실에서 꼬박 세우며 최고의 기술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부족한 수면으로 두 눈은 퀭하게 충혈되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춘자 역시 아들의 극심한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졸였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섣불리 경영에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거나 밤늦게까지 아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격려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깊은 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만복이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온 현석이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던 현석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석아, 혹시 내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아주 예전에 내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겪는 것과 아주 비슷한 큰 문제로 밤낮 없이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어서 말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사소한 곳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었지. 현석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별다른 기대 없이 건성으로 들으려 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건설업 경험과 지금의 최첨단 IT 기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냉소적인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그리고 최근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의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떠올리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만복에게 현재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과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복은 젊은 시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파란만장한 사업을 하면서 체득했던 온갖 풍파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현석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현석의 사무실로 함께 가 밤새도록 관련 기술 자료들과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음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칠 대로 지친 현석에게 몇 가지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혀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직접적인 기술적인 전문 지식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과정에서 체득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번뜩이는 그야말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현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버지의 조언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기술팀을 소집하여 아버지의 관점에서 문제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만복이 제시한 그 새로운 관점에서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혁신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술팀과 며칠 밤낮을 잇고 매달린 치열한 작업 끝에 마침내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과 보안 허점을 완벽하게 수정하는 데 성공했고 프로젝트는 마침내 예정대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석의 회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회사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계 선두주자로 당당히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석은 그제야 아버지 김만복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실패한 경험밖에 없는 무능하고 초라한 시골 늙은이로만 치부하며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업 감각과 날카로운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모진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해하고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존경합니다. 만복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현석의 넓은 어깨를 힘주어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현석아. 모든 것은 내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다. 나는 그저 아주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 이 늙은 애비는 정말로 기쁘고 고맙구나. 그날 이후 현석은 만복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먼저 다가가 살갑게 말을 걸어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말 저녁에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직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두꺼웠던 얼음벽은 햇살 좋은 봄날의 눈처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 수연 역시 오빠 현석과 어머니 춘자,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카 예진이를 통해 만복의 따뜻하고 진솔한 다른 모습들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꿈꿔왔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빈자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할아버지 만복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만복에게 먼저 다가가 살갑게 말을 걸거나 스스럼 없이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거실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을 때면 따뜻한 유자차나 향긋한 커피를 조용히 가져다 주거나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주말, 춘자는 온 가족이 함께 사랑스러운 손녀 예진이의 유치원에서 열리는 봄 소풍 및 신나는 가족 운동회에 다 함께 가자고 즐겁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망설이던 현석과 수연도 귀여운 예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자 마지못해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운동회에서 만복은 예진이와 함께 한 팀이 되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꼭 잡고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달리기도 하고 다른 아빠들과 함께하는 박 터뜨리기나 힘겨운 줄다리기 시합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으로 참여하여 온 힘을 다해 힘을 보탰습니다. 비록 모든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푸른 잔디밭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목청껏 응원하며 마음껏 웃고 떠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춘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과 과일들을 푸른 잔디밭 위에 펼쳐놓고 나눠 먹으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무런 거리낌이나 어색함 없이 진심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는 현석에게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사진관에 들러온 가족이 함께 기념으로 가족사진을 한 장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진관에서 5식구는 조금은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환한 조명 아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찰칵하고 터지는 플래시 불빛과 함께 찍힌 그 사진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 가족의 눈부시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만복의 어둡고 질긴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시련이 예고도 없이 먹구름처럼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과거 만복을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그의 전 재산을 무참히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하여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악덕 사채업자. 황만근이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춘자유통과 박춘자 회장의 소식을 접하고는 다시 그의 앞에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황만근은 이미 과거의 다른 여러 사기 사건으로 몇 년간 차가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조금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머리처럼 뻔뻔하게도 과거 만복이 자신에게 진 막대한 빚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당장 그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춘자유통의 명성과 박춘자 회장의 사회적 지위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먹칠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녀 예진이의 이름을 들먹이며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압박해왔지요.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복은 또다시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고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굳건하게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늠름하게 성장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무력했던 김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신의 두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짓눌러왔던 과거의 어두운 굴레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황만근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춘자와 현석 그리고 수연 역시 만복과 함께 이 부당하고 악랄한 위협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석은 아버지의 억울하고 비통했던 과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끗하게 바로잡고 황만근 같은 인간 말종에게 2번 다시 소중한 가족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준비하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돕고 나섰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신속하게 선임하고 과거 황만근의 추악한 사기 행각과 현재의 협박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겨운 과정에서 현석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 만복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발견하고 깊이 감동했으며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한 자락의 아주 작은 의심과 원망마저 봄눈 녹듯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역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힘들어하는 어머니 춘자의 곁을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키며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따뜻한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따뜻한 야참을 챙기고 산더미처럼 쌓인 관련 자료들을 밤새워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꾸준히 일을 묵묵히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황만근과의 지리멸렬하고 추악한 싸움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했습니다. 황만근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춘자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정체 모를 익명의 투서를 여러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에 보내 춘자 유통의 주가를 하루아침에 폭락시키려 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 전화를 수시로 걸어와 가족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고용하여 어린 예진이의 유치원 주변을 의도적으로 어슬렁거리게 하며 무언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자 가족은 이 모든 극악무도한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더욱 굳게 믿고 진심으로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만복은 과거 황만근에게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처참하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어렵게 찾아내 그들의 눈물 어린 증언과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고, 현석은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황만근의 과거 모든 범죄 사실과 현재의 협박 증거들을 빈틈없이 낱낱이 파헤쳐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중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춘자는 용기를 내어 주요 언론사들과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황만근의 파렴치하고 추악한 행태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낱낱이 공개하며 정의로운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황만근의 인간 이하의 모든 악행과 추악한 범죄 사실들은 대명천지에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그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선고받아 다시 한번 차갑고 어두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그림자처럼 짓눌러왔던 무겁고 어두웠던 과거의 악몽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자 가족은 이 혹독하고 끔찍했던 시련을 다 함께 용기 있게 극복해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가 이 세상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굳건해졌음을 서로의 가슴 깊이 뜨겁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석과 수연은 이제 아버지를 과거의 모든 원망과 아픔을 넘어 진심으로 용서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으며, 만복은 그토록 애타게 꿈꿔왔던 진정한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된 가슴 벅찬 기쁨과 눈물겨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친 폭풍우가 마침내 지나가고 눈부신 햇살이 다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후 춘자의 넓고 아름다운 집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로운 웃음과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만복과 춘자는 사랑하는 아들 현석과 딸 수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 예진이의 간절하고 아름다운 바람과 뜨거운 축복 속에서 아주 조촐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황혼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눈부시게 화창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춘자는 값비싼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은은한 비단 향기가 풍기는 우아하고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만복 역시 평생 처음으로 입어보는 듯한 말끔하고 멋진 신사 양복 차림으로 조금은 어색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에 굳건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떨리는 손목에 젊은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맞추었던 이제는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낡았지만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사랑과 수많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은팔찌를 다시 한번 정성껏 채워주며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하객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현석과 수연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던 예진이는 그 뭉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눈물 없이 지켜보며 진심으로 두 분의 영원한 행복을 간절히 축복하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값지고 아름다운 눈물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 원망과 후회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벅찬 희망과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감동이 모두 하나로 녹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빠르게 흐르는 강물처럼 또다시 몇 해의 소중한 세월이 덧없이 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만복과 춘자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든든하고 자상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한 최고의 연인으로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황혼의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목에는 여전히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랜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파란만장하고 눈물겨웠던 사랑의 역사와 영원히 변치 않을 숭고한 약속을 가슴 깊이 담고 있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증표처럼 사계절 내내 은은하고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춘자의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에 모두 함께 모여 춘자가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나누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정겹고 행복한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현석과 수연은 이제 부모님을 과거의 그 어떤 편견이나 오해 없이 진심으로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 예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 세상 그 어떤 동화책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로 가슴에 새기며 건강하고 밝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과거에 아프고 쓰라렸던 모든 상처들은 이제 세월의 강물과 함께 희미한 추억의 편린으로 흘러갔고 그 빈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더욱 깊고 견고한 사랑과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신뢰,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애만이 샘물처럼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붉은 단풍잎들이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이던 깊고 깊은 가을의 어느 해 진녘이었습니다. 만복과 춘자는 서로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수십 년 전 처음 만났던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추억의 공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겹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황홀하고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롭고 애잔한 색소폰 연주 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귓가에 은은하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서로의 따뜻한 온기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원 한쪽에 있는 낡았지만 정겨운 나무 벤치에 앉아 저 멀리 서산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가을 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내 길고 험난했던 인생 마지막 길 위에서 이런 분에 넘치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커다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요. 내 사랑하는 춘자. 만복이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 오르는 감격에 겨워 잔뜩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깊게 팬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감사의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맺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런 만복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더욱 힘주어 따뜻하게 꽉 잡으며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하나뿐인 소중한 여보. 당신이 그 모든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내 곁으로, 우리 가족들 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차게 행복한지 당신은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우리 이렇게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다시는 내 손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약속하는 거예요. 만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고 굳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더욱 진솔하고 깊은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함께 맞이할 수많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날들을 가슴속 깊이 간절하게 그렸습니다. 그들의 깊고 깊은 사랑은 마치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의 찬란한 노을처럼 더없이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수십 년의 모진 세월과 수많은 풍파를 함께 견뎌낸 낡은 은팔찌처럼 조금도 변치 않고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밝고 찬란한 별처럼 빛날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말입니다.